자, 이어서 3부입니다. 유선남님 만나보고 개장 직전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뉴스들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혹시 소리 들리세요? 안 들려요. 저도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 들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들립니다. 예. 네, 이제 들리고요. 자, 일단 오늘 그 일정부터 한번 볼 텐데 오늘은 아주 뭐 중요한 일정이 있는 건 아닌데 아이폰 공개가 아우, 야. 그러니까 지표는 별게 없는데 오늘은 아이폰 공개가 야, 일정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오펙의 석유 수출 기구의 월간 보고서가 나왔고요. 사실 거기에서 좀 재미난 내용들이 나와서 좀 이따가 리뷰를 해드릴 텐데 그 이전에 오늘 스케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의 에너지청 EIA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에 대한 전망치, 이 보고서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과 유가에 관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최근까지 경험들을 봤을 때 천연가스 가격이 출렁일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EIA가 얼마만큼의 천연가스를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을 보는지가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10년물 국채가 영향을 주는 돈은 조금 줄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에 언제든지 변수를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플의 아이폰 15에 대한 공개 부분이 있습니다. USB-C 단자를 서포트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 이미 중국 쪽에서 부품들이 공개가 됐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지, 성능이 어떻게 될지, 애플이 계속해서 아이폰의 히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유가도 제가 잠시 좀 체크를 해봤는데 브렌트유가 지금 91달러 넘어가고 많이 있고요. 올랐어요. 네. 예, WTI도 지금 88달러를 이상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며칠 전에 고점을 다시 또 그러니까요.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게 또 어떤 시장에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선남님께서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석유 재고, 예. 주간 원유 재고가 이제 나오니까 여기서 만약에 재고가 적다, 예, 재고가 적다 그러면 이게 또 상승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오늘- 평소에 재고 안 받는데 예, 또 그러니까 재고까지 이제 봐야 되겠어요. 사실은 이제 뭐 상반기는 어찌 보면은 그 매크로적인 요소가 많이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러한 재고적인 부분이나 예전에 2022년 방송에서 계속 우리가 매크로 지표를 보면서 막 얘기했던, 언급했던 그런 부분을 이제 다시 네. 연말에 가서 또 체크하는 그런 시장이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 감산 이 뉴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오펙에서 사실 월간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사우디 감산으로 인해서 매일 300만 배럴 정도의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야. 발표가 났는데요. 현재 수요 관련해서 매일 사용되는 오일이 약 104 밀리언 배럴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공급은 74 밀리언 배럴에 사실상 달한다라는 여러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매일같이 약 300만 배럴이 부족한 사태가 계속해서 쌓여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펙 같은 경우 오일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을 암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30%가 감산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 아닌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죠. 사실 최근에 있었던 유가 상승의 이유도 예.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때문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2023년, 2024년 내내 여러모로 현재 유가 관련된 부분을 괴롭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음. 3천만 배럴.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쨌든 예. 이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또 미국의 전략 비축률도 상당히 적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언젠가 또 채워야 되는데 또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거 채우지도 못하고, 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디즈니인데요. 저 이 뉴스가 참 이게 뭐 디즈니 나오고 차터 나오고 하니까 도대체 차터가 뭔지, 아, 이 뉴스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네, 현재 디즈니와 차터가 현재 원래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맺고 있었는데 원래는 디즈니가 자사의 ESPN과 ABC의 방송에 대한 송출권을 차터 혹은 스펙트럼에게도 제공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최근에 특히 US 오픈 테니스를 보지 못하게 하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됐었는데 디즈니가 이 송출권에 대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올려달라고 몇 번이고 차터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들어주지 않으면서 송출권을 금지를 시켰고 그동안 이제 US 오픈이 진행되면서 여러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됐었는데 부작용이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네네 특히 미국에서 US 오픈 같은 경우는 가장 커다랗게 볼 만한 볼거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커다란 비난을 받게 됐었고 실질적으로 차터의 매출에 악영향을 주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드디어 송출권을 금지하는 것이 끝났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드디어 다시 송출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둘은 일단 동의하는 부분에 거래 완료에 이르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얼마만큼의 송출권 금액이 올랐는지는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차터가 뭐예요? 차터가? 차터가 이제 유료 저희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차터가 일단 이제 차터 같은 예. 경우는 버라이즌처럼 여러 가지 컨텐츠 텔레비 공급해주고 약간 케이블 사업, 케이블, 아니면 인터넷 그렇죠. 사업을 해주는 네네 예.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우리나라의 이제 케이블 사업자랑 비슷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된다. 그래서 예. 디즈니가 그러면 디즈니가 케이블 사업자에게 송출을 해주면 그게 이제 또 사람들이 보게 되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송출을 안 해주는 걸로 그렇죠. 했다가 예. 최근에 송출 협상을 해서 앞으로 송출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디즈니의 그 콘텐츠 뭐 테니스 오픈 이런 거를 디즈니 걸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디즈니가 올랐다. 이 내용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나온 뉴스는 어젠데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른 건 아닌데 사실 이것과 최근에 있었던 디즈니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 관련된 문제를 조금 일단락 지으면서 이 두 가지가 혼합이 돼서 디즈니가 오르는데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디스텐티스하고도 이제 대부분의 재판을 드롭하고 이제 하나만 남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결합이 돼서 또 최근에 있었던 차토와의 문제도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여태까지 디즈니를 좀 괴롭히던 부분들 좀 일단락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주들이 좋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사실 또 미국 하면은 뭐 많은 이제 스포츠 경기들이 네. 뭐 바에 같은 데 가면 그 스포츠 바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ESPN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US 오픈이나 이런 것들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그걸 끊어버리면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어떻게 볼까요? 뭔가요? 월드컵을 끊는 느낌? 예. 저는 뭐 한일전 끊는 느낌? 알겠습니다. 예. 딱 알겠어요. 예,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예. 자, 그래서 한일전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렇죠. 예, 그런 걸 송출해 준다. 그걸 송출해준다. 그 정도의 어떤 심리 상태.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그 빌 에크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어떤 뉴스일까요? 네, 이번에 사실 빌 에크먼과 제이미 다이먼이 인터뷰를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내가 베팅을 한다면 경제에 반하는 베팅을 하지 않겠다. 미국의 경제는 분명히 강해 보인다. 그러나 계속해서 문제들이 겹겹이 쌓일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나는 채권 숏에 베팅을 하는데 그 이유 자체가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2%에 머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장기 인플레이션은 3%에 고착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중립금리도 올라가게 영향을 받을 거고 그에 따라서 경제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진행돼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이미 다이먼도 비슷한 얘기를 인터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분명히 경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고 경제가 붐 한마디로 상승세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런 경제가 상태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오산이다. 커다란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여전히 연준은 긴축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다른 나라의 정부들은 술 취한 듯 돈을 미친 듯이 흥청망청 써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백파이어가 한마디로 반격이 언제 이어질지 모른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 당장 여러 리스크가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한 투자에서 현재 리스크에 비해서 보상은 글쎄요 너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오케이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 관련한 투자도 사실상 추천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예전에 사실 뭐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뭐 팬데믹 때도 네. 예, 숏으로 예, 어마어마한 또 돈을 좀 벌어들였던 사실 뭐 하락 쪽에 많이 이제 베팅을 했던 예, 그러한 이제
투자자죠. 예. 공격적인 헤지펀드 투자자니까 그렇죠. 예. 사실 상방 베팅도 하고 하방 베팅도 하는 그런 예. 인물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 채권에다가 숏비팅을 해서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서 채권 금리는 거의 한 뭐 10년물 기준으로 5%였었나요? 5.5%인가? 아무튼 꽤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숏베팅을 했던 그런 인물이 빌 에크먼인데 자 어쨌든 고금리의 고금리에 따른 여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여러모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둘 다 포인트아웃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입장이 아니지만 네. 제이미 다이먼 저희 회장님도 허리케인 온다 했는데 안 왔거든요. 아 그렇죠. 경험하지 못한 허리케인이 분명 올 것이다. 그쵸. 근데 안 왔습니다. 그렇죠. 예, 잠깐 바람이 불긴 했었는데 하여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이겁니다. 오피스 관련된 뉴스인데 예. 미국 은행이 300조 원을 잃을 것이다. 이건 어떤 전망인가요? 네, 현재 카일 베스라고 알려진 헤이먼 캐피탈의 매니저가 재미난 의견을 내놨는데요. 일단 이 카일 베스 같은 경우는 유명 헤지펀드인 헤이먼 캐피탈의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라고 할 수 있고요. 영화 빅쇼트에서 사실 그렉 리픈먼 혹은 도이치뱅크의 트레이더의 투자 제안서를 엿듣는 인물이 사실 이 카일 베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사실 얘기하기를 지금 재미난 이야기를 내놨는데 현재 오피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실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은행들이 리스크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은행들은 앞으로 커다란 돈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 그 돈은 250빌리언 달러 혹은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은행들이 앞으로 커다란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을 암시하기도 했고요. 이것 말고도 재미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의 전체주의 정부에 투자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 정부에 투자하는 것들을 일단은 자제하라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냐면 유산환님께서도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오피스에 관련된 뭐 지금 계시는 곳이 뉴저지에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떤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셨을 때 많이 있나요?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사실 오피스 관련해서는 사실 몇 달 전이 가장 최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공실률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 정도에 도달했다라고 사실 이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9%에 해당했었는데 지금은 약 16%로 내려져 가긴 했거든요. 근데 예전보다 공실률 자체가 내려오긴 했지만 한국, 일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미국이 특히 백투 오피스 리턴이 굉장히 늦은 상태입니다. 요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오피스로 돌아오라라고 하니까 반대로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여전히 이렇게 오피스에 좀 더 가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사실 제가 오피스를 가게 되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보통은 주 3, 4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주 3일을 화수목으로 잡기도 하고 오피스가 그에 따라서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게 계속해서 긴축이 진행이 되고 실업률이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이제 다시 또 오피스로 돌아올 가능성이 분명히 높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분명히 공실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그 대신에 이 인구들이 조금 rural area, 약간 좀 시골 쪽으로 좀 넘어가서 일으키는 조금 문제들이 좀 많다라고 요즘에 미국 정부나 블룸버그를 통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시골 쪽으로 간다는 이유는 여러 이제 일하는 환경 자체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또는 뭐 여러 월세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시골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뉴욕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뉴욕에서 일하는 돈을 갖고 시골로 가게 되면 그만큼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가게 되긴 하거든요. 이제 훨씬 더 싼 집값이나 훨씬 더 싼 뭐 보험이나 뭐 아니면 뭐 자동차 가격 모든 물품들에 관련된 가격들이 좀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 자체 수준 자체가 좀 더 낮게 책정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라이프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대로 이제 시골로 넘어가게 되면서 거기서 부족한 인프라로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다라고 최근에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에서 만약에 3억을 받아도 집값에 만약에 2억 뭐 5천이 나가면 맞아요. 남는 돈이 없는데 뭐 텍사스 쪽에 가서 2억을 받아도 분명히 연봉은 1억이 줄었지만
그 집값으로 1억밖에 안 나가면 1억이 남아서 그런 식으로 좀 옮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네. 그냥 평범한 원룸, 네. 예, 원룸 수준의 그 방이 아마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샌프란시스코 이제 예전에 이제 집값이 되게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때 막 3,500불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 그때 당시 네. 450만 원 이랬으니까 좀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제 사이즈를 보게 되면 그냥 한국의 일반 그냥 원룸. 예.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외곽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도 저도 이제 제가 있었을 때만 10년 전인데 벌써. 음. 예. 하여튼 뭐 그런 경험이 있었죠. 유사님 그래서 집값은 안 떨어지고 있죠?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제 몇 번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제 슬슬 렌트비는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비가 이번에 나올 때 이제 조사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Owners Equivalent Rent라고 해서 OER 조사 방식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내려가지 않을까, 혹은 조금 상승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건 좀 객관적이지 않은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예. 그 우리 유선남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 뉴저지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무엇을 하고 계세요. 특히 이게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된 무엇을 하고 계셔서 복덕방. 복덕방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이제 뭔가 컨설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좀 유선남님과 예.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안 그래도 그 댓글 그 대화창에 이 질문이 있긴 있었어요. 리튬 얘기 안 합니까? 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요? 자, 리튬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보도된 거는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커다란 뉴스로 오늘 좀 떠올랐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 제가 다루지도 않은 만큼 이번에 한번 크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네바다와 오리건주 국경 근처에서 사실상 세계 최대의 리튬 광산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세계 최대의 리튬 광산은 사실상 볼리비아 밑에, 염원 밑에 있는 매장지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상 최근 급증하고 있는 리튬 수요를 충족해줄 수 있을 만큼 지금 현재 원래 리튬에 있는 볼리비아에 있는 리튬 매장량은 약 2천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발견량은 2천만 톤에서 4천만 톤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부족한 리튬을 채워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수혜를 볼 만한 주식은 리튬 아메리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래도 채광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쪽에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이 돌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앨범알, 리튬 그렇죠. 아메리카, 피드몬드 리튬 이런 리튬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미국의 매장, 그러니까 미국의 광산을 갖고 있는 기업과 뭐 칠레의 광산을 갖고 그렇죠. 있는 기업과 이게 다 달리 있어서 예. 미국에서 리튬이 발견됐으면 다 있어. 그러니까요. 예, 참 정말 미국이란 나라는 캐도 뭐가 계속 나오는 그러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네, 다음 소식 같은 경우는 비구이 위안 관련된 소식인데요. 사실 어제자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비구이 위안 주가가 4%가량 올라가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있었던 위안화 채권에 대한 6종에 대한 만기 연장을 3년간이나 늘렸다라는 뉴스가 뜨기도 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더 많은 채권들의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의문점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결국 채권에 관련 부분을 연장시키고 있기도 하고 사실 중국 쪽에서 부동산을 살려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치가 높아지면서 이제 곧 있을 투자 연장에 대해서 채권 만기 연장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 전체적으로 좀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대세가 되게 되면서 비구이 위안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비구이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3프로 TV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때 당시 한창 이제 비구이안에 대한 우려가 좀 깊어졌을 때 많은 전문가님들이 이제 비구이안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제 이구동성으로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일이 아니구나. 어차피 중국 정부에서 액션을 취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저는 많이 들렸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뭐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뭐 그랬던 어떤 저의 마음을 좀 가다 담았던 그러한 뉴스가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또
어떤 이제 팔란티어랑 이제 AI 서약에 동참을 했다 이런 네. 뉴스가 또 나왔어요. 자,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주가에는 커다란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원래는 마소, 혹은 메타 그리고 뭐 구글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던 우리가 AI를 전 세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서약하겠다라고 백악관에 나와서 설명을 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IBM, 세일즈포스까지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현재 이런 AI 서약에 동참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떴고요. 그에 따라서 백악관에서 진행하는 이런 AI 관련된 토론 활동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네. 아마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네. 제가 이제 메타를 팔고 네. 팔란티어를 샀었어요. 팔란티어를 한 그때 한 7불 때쯤. 오, 근데 잘 사셨는데. 근데 제가 사겠다. 네. 저는 그때 당시에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네. 사자마자. 네. 그래가지고 팔았는데 그거 거의 한 19불 정도까지 가지 않았었어요? 예. 한 18달러인가? 좀 일찍 팔았습니다. 그것도. 아이고 좋아가지고. 아이고 올라가네. 아유 야 왜 이래 내가 이러면서.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 또 예 팔란티어. 팔랑박. 예, 제가 이제 팔랑박 그랬었죠. 한때. 예. 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사실 팔란티어는 저와 박 팀장을 연결해준 맞습니다. 인연의 종목 아니에요? 맞아요, 인연의 맞아요. 기업. 제가 저희가 이제 첫 방송을 했을 때, 그쵸. 그 그때 주제가 이제 팔란티어였어요. 네, 팔란티어였었죠. 예. 피터 틸 얘기하면서. 맞아요. 자, 예. 그랬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보죠. 오라클이 안 그래도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라클의 어닝이 발표가 되고 나서 사실 저도 어닝을 좀 보면서 이게 왜 떨어지고 있나 하는 부분을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오라클 같은 경우는 EPS와 매출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4%가량 폭락을 하다가 이제 또 장 전에는 지금 사실상 9%가량 폭락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줬던 건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지금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게 나왔고 어닝콜 도중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AI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성장 관련해서 안 그래도 조금 오라클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지표로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오라클에서 직접적으로 어닝콜에서 AI 클라우드 관련된 계약들이 줄어가고 있다라고 매출이 좀 예상보다는 좀 적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유산아님 말씀을 듣는 와중에 네. 시장이 또 개장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시장 상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잠시만요. 자, 3대 지수는 일단 예,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마이너스 0.35% 하락을 하고 있고 다우도 0.23% 하락, 나스닥도 0.47% 하락. 예,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유가의 예, 유가의 움직임도 다소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WTI 기준으로 거의 88.7달러 수준까지 올라가서 예, 한 1.3%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자, 유가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다행히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금 안정되는 모습인데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예.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자,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네. 지금 화면을 좀 켜야 되는 거라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뭐 맵을 좀 보게 되면 네, 맵이 좀 떴네요. 자, 맵을 보게 되면 자, 오라클이 지금 마이너스 11% 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더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1% 하락하고 있고 애플은 지금 약간의 강보합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 아마존도 마이너스 0.75%, 테슬라도 약간의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유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과거 2022년의 악몽을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은. 예전에 계속 유가가 계속 올라갔을 때 에너지 섹터가 이렇게 반짝 녹색으로 보이면
나머지는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지금 최근에 또 다시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매크로가 그쵸. 시장을 조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몇 가지 또 우리 남은 뉴스들 예. 전해드리기로 했었잖아요. 네네. 자, 뭐부터 한번 볼까요? 저희가 잠시만요. 일단 제가 준비했던 기업은 오라클과 오라클. 그리고 저거였습니다. 레이시온. 레이시온. 레이시온이 사실 어제 네. 되게 많이 하락했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레이시온은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라클은 조금 전에 유선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간략하게만 일단 네. 보면은 이번에 클라우드 매출이 한 30% 정도 증가했어요. 성장률이 네. 성장률이 30% 증가하긴 했는데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였었잖아요. 오라클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거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되게 작은 기업이다. 근데 인공지능에 대한 그 기대감을 품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떤 성과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이게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어제 오라클과 관련해서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네네. 기대감은 이미 난 인공지능이야. 근데 지금 이제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예. 한 30% 증가를 해서 좋긴 좋은데 성장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체 매출 가운데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자료는 전체 매출 가운데 71%가 클라우드 매출이라고 했는데 그건 전분기 자료인 거고 이번에 클라우드 매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 매출 가운데 77%가 클라우드 매출을 차지할 정도로 그냥 오라클은 이제 클라우드가 좌지우지한다. 그 정도가 됐는데 클라우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 실적 발표의 시기가 또 아쉬운 게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조금 앞당겨서 실적 발표를 했다면 예, 이만큼의 하락은 안 보여줬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네. 10%가 넘는 이런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자,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업은 예, 레이시온. 레이시온입니다. 예. 레이시온은 이번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3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다. 뭐냐? 에어버스 A320 네오. A320 네오 타보셨어요? 저는 못 타봤습니다. 저 얼마 전에 이거 제가 탔던 거 맞는데 얼마 전에 타봤는데 예. 진짜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좌석마다 이제 이게 모니터가 달려 있는데 영화를 볼 수가 있고요. 짧은 거리라서 영화를 네. 다 못 봤어. 반만 보다 도착해 버렸는데 네. 어쨌든 그 영화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어폰 다 나눠주니까 혼자만의 시간 가질 수 있고 자리도 굉장히 넓고요. 정말 쾌적하고 예. 진짜 좋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A320 네오에 들어가는 약 600여 개 내지는 700여 개의 엔진을 리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만 거의 3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들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물론 대손충당금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크게 한번 딱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실적에는 크게 반영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뭐냐? 이게 한 600개에서 700개의 엔진을 리콜하는 거니까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 내년까지도 이 여파는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실적은 이번 단계에서 딱 끝낼 거긴 한데 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2025년도 현금 흐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현금 흐름이 15억 달러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근데 현금 흐름이 줄어들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또 낮아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게 되니까 지금 레이시온이 어느 정도일까요? 레이시온이 거의 2년 내 최저치까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차트가요? 네. 아마 그 정도까지 떨어졌고 어제 하락하고 오늘까지도 또 네. 하락세가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레이시온 한번 볼까요? 자, RTX. X. 그래. 아이고. 이거 보세요. 예.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레이시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방산 기업이잖아요. 방산 기업이면 요즘과 같은 이제 방산과 관련된 관심이 극대화되어 있을 때는 참 좋은 기업인데 예. 그 자회사가 만든 엔진에서 리콜 이슈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 그렇죠? 예. 자,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네. 서툴러 가지고 아, 이게 오락가락 해야 돼요. 예, 예. 네. 왔다 갔다 하는 왔다 바람에 갔다 해야 돼서. 네. 사실 저는 오늘 암에 대해서 음. 예, 좀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왔다 갔다 제가 사실은 이 PPT를 하다가 네. 이걸로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컴맹이어가지고 아, 제가 갑자기 막 예. 시장 얘기해서 그렇게 됐군요. 자 갑시다. 자,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자, 자, 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암 걸릴 만한 그런 기업이 지금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있는데, 자, IPO 시장 진출을 하면서 엔비디아처럼 AI 붐에 합류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IPO 시장에서 가장 이제 큰 공룡으로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 암을 인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많은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 암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최근에 들어서 매출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암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매출의 하락폭은 2.5%지만 소프트뱅크에서는 또 10.8%로 하락을 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암에 대한 어떤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용 GPU 반도체를 좀 설계하는 그러한 회사인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암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의 아키텍처 기업, 그러니까 주로 CPU를 설계하는 그러한 기업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암은 사실 암의 기반 자체가 이제 CPU인데, 그 CPU가 애플을 포함해서 전 세계 스마트폰의 99%에 네. 탑재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암의 이제 대부분 매출 자체가 로열티랑 아키텍처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 이제 AI에 대한 어떤 접목이 사실상 암의 어떠한 ARM의 좋은 어떤 그러니까 위치가, 포지션 자체가 AI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볼 수가 없다. 자, 그쵸.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진출에 대한 잠재력을 사실 투자자라는 게 많이 보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한정적이다.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서, 사실 지금 ARM에 대한 어떠한 ARM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이게 AI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월가에서는 상당히 좀 아직은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이제 ARM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사양 고효율이잖아요, 사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스마트폰 안에서 어떤 AI를 작동시키는 그런 부분은 ARM에서 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은 전반적인 큰 데이터 센터용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예,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인공지능은 지금 다 클라우드 서버예요. 예. 그렇죠? 근데 ARM은 스마트폰 비중이 너무 많아. 너무 많죠. 너무 많아. 예. 그것 때문에 약간 그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렇다 있는 보니까 거죠. M&A에서도 예.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좀 꺼리게 되는. 그렇죠. 내가 이만큼 돈을 줘야 되나? 예. 어차피 벌써 이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 더 화랑이고 더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여러 이제 산업계에 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피크를 좀 찍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오는 그런 어떤 변환점에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ARM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과감하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이터에서 나왔잖아요. 당일 투자하면 손실이 크다. 그렇죠. 아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표가. 네, 자, 좋습니다. 자, 유선남님, 저희가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 남은 부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유선남님이 컴퓨터가 꺼졌다고. 예. 지금 뉴저지에서 번개가 쳤다고 합니다. 번개. 네, 나비 효과죠. 뉴저지에서 번개 치니까 3프로 TV에 시황 방송이 끝나는 자, 번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좀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맵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자, 오라클이 여전히 11%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에너지 섹터가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엑소모빌이 또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빅테크들도 뭐 여전히 조금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레이션. 네. 지금 마이너스 한 약 4%대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크게 뭐 눈에 띄는 종목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디즈니가 오늘 아까 차터 커뮤니케이션과의 어떤 수수료 분쟁이 마감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저 2%대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디즈니가 정말 100불을 깨면서 또 어느덧 84불을 보여주고 있는 마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낫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자, 예. 저희가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최근에 보이스 피싱이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안 그래도 저희 그 3프로 TV도 사실 리딩방 때문에 참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좀 누가 속냐 싶겠지만 요즘에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굉장히 교묘한 피싱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거 심지어 그러니까 내일 아니겠지. 난 안 속아라고 하지만 젊은 분들도 좀 방심하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방송하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뭐가 왔어요. 근데 제가 봤는데 이제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해라. 하려면 이거 링크를 눌러야 된다. 근데 꺼려지는 거야 이게. 아니 꺼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사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눌렀거든요. 눌렀어요? 근데 갱신을 해야 되는 그 링크로 연결이 됐어. 연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링크였죠, 사실. 정상적인 링크였어요. 정상적인 링크였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갱신할 때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즘에 너무 이런 게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갱신해야 될 링크가 와도 이거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제가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하여튼 저도 이제 좀 그랬던 오늘 아까 한 6시쯤에 우리 박메타님처럼 젊은 분들까지도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젊은 분들도 피해를 당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자 보이스피싱 사례를 실제 상황처럼 체험할 수 있는 사이버 체험관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아래에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26일까지는 갤럭시 워치 또 에어팟 프로 이런 것들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꼭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험을 하면 안 당하겠죠. 꼭 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네이버에 보이스피싱 사이버 체험관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산호님 번개 맞고 지금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둘이 사담을 방송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